전위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자, 축전기가 뭐죠?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죠. 그렇죠? 축전기라는 것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하가 있으면 뭐가 생겼죠? 전기장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전기장이 생기면 다른 전하가 오면 둘이 상호작용을 해서 정전기력을 만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력을 만들면 어떤 전하가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여가면 뭘 해요?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기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요즘같이 에너지 과학이 발달하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잘 저장해 가지고, 그렇죠? 일에 써먹을까 하는 세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요즘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기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충전을 한 배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적게 질량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서도 고집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오랫동안 충전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축전기는 먼저 두 개의 도체는 존재해야 합니다. 최소 두 개의 도체가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그 두 도체는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여야 하는 거죠. 전하는 같고 부호만 반대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걸 이렇게 잡았으면 이게 뭐예요? 당연히 가상의 닫힌 공면, 그렇죠? 폐공면, 가우스면을 잡은 거예요. 그럼 가우스면을 잡으면, 그죠? 지금 이 가우스면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도체 A와 도체 B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바깥면에 나가고 들어가는 전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나가는 전기장도 있고,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기장들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전기 손속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때 어디 저장해야 되니까? 축전기 내부에 저장해야 되니까. 지금 내부에라고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축전기 밖에 에너지가 저장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건 저장된 게 아니죠.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안에 쌀이 만석이 들어있는 거는 창고 안에 저장된 거지만, 그죠? 창고 안에 한 10석 있고 밖에 9,900석 있으면 그거는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띄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예. 전기장이 바로 축전기 내부에만 존재하고 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이죠. 전기장이라는 것이 이 축전기 밖에 잔뜩 있으면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됐다기보다 그 외 부분에 전기 에너지가, 그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장된다는 건 이 작은 부피 안에 전기장이 들어있고 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게 한다는 건 뭐냐? 바로 전기장이 축전기 내부에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갖는 도체 두 개가 최소한 존재해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루게 만들어야 되고 전기장이 그 내부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다루었던 평행판 축전기를 봅시다. 평행판 축전기. 자, 두 개가 평행하게 나란히 있고, 그렇죠? 그 간격은 D라는 간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축전기의 평행판은 넓이가 A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동일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죠? 면전화 밀도 역시 똑같겠죠. 왜? 하나는 Q인데 Q가 뭐예요? 시그마 곱하기 A잖아요. 그렇죠? 예. 반대판은 어때야 돼요? 음전화를 띄어야 돼요. 그렇죠? 음전화를 띄니까 마이너스 Q네요. 그럼 면적이 같으니까 당연히 그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시그마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를 띄고 있는 두 개의 평행판이 면전화 밀도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태로 D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는 것을 계산해 봅시다. 자, 전기 용량 좀 전에 설명을 안 했네요. 전기 용량은 뭐냐?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양전화 쪽을 분자에다 떡하니 써주고 이 두 개의 도체판 사이에 전위차를 분모에다가 써준 게 바로 전기 용량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 얼마만큼 전하량을 담고 있고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두 도체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가 얼마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뭘 정해요? 전기 용량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전기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Q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조금 전에 계산한 것 같이 바로 면전화 밀도 시그마에다가 넓이 A를 곱한 값이 Q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은 델타 V만 알면 되겠어요. 그렇죠? 전위차만 알면 되겠죠. 전위차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장에다가 그렇죠? 그 이동거리 D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이동거리는 뭐예요? 바로 요 간격만큼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델타 E 곱하기 D예요.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죠?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고 빼는 것은 뭐예요? 벡터죠. 그렇죠? 벡터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플러스 시그마가 있는 왼쪽에 있는 판만 있다고 치고 오른쪽 판은 일단 고려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요와 같은 전하 밀도를 가진 그죠? 평면의 판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 전기장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했었죠.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했었죠.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이와 같이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는 크기를 갖는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다 어때요? 전기장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시그마의 전하 밀도를 갖는 평판만 생각해 봅시다. 이 평판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이와 같은 전기장의 크기를 가져요. 마이너스 시그마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2 엡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시그마입니다. 왜? 면전화 밀도가 마이너스 시그마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기장선이 어디를 향해요? 그렇죠. 이 면을 향하죠. 왜? 음전하를 띠는 것은 전기장의 방향이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그죠? 그러면 두 판을 이제 딱 이렇게 우리가 사이드 뷰로 보자고요. 옆에서 본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만 보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나가죠. 미안합니다.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 방향으로 되고 요 면은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화살표를 보세요. 요 노란 선하고 흰 선하고 자, 영역을 이렇게 나눕시다. 1, 2, 3 로마자로 이렇게 1, 2, 3을 썼어요. 영역 1, 2, 3이라고 치면 이 영역에서만 노란 화살표하고 하얀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합벡터가 그죠? 0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영역 1을 보세요. 영역 1은 어때요? 흰 화살표는 지금 어딜 향해요?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란 화살은 어느 쪽을 향해요? 왼쪽을 향해요. 크기는 같은데 화살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합은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기장은 0벡터예요. 자, 이쪽을 보세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화살은 지금 이쪽 왼쪽에 플러스 시그마로 만드는 거,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로 만드는 건데 요게 만드는 방향은 지금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삼영역에서 흰색이 만드는 벡터는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요게 여기서도 합이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0벡터가 돼요. 단지 여기서만 어떻게 돼요? 각각의 전기장의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의 2배가 되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여기서의 전기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D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C 값은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A를 시그마 D 나누기 엡실론 제로 이걸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시그마하고 시그마는 약분이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D분의 엡실론 제로 곱하기 A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엡실론 제로 진공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두 개의 평판이 모두 A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A 곱한 게 분자에 오고 두 개의 평행판의 간격 D가 분모에 온다. 그것만 배웠는데 왜 이런 공식을 갖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기장에 대한 공식을 그죠? 단순히 외워서가 아니라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유도한 방식을 따라서 쭉 갔더니 전기 용량의 정으로부터 이와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평행판 측정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이유는 여러 종류의 측정기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축전기에 대해서 이해할 때 평행판 측정기를 제일 먼저 배우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에 우리가 축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축전기에 얼마나 저장이 되는지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값을 정량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정량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W가 뭐예요? 1 또는 에너지죠. 그러면 그 값은 뭐였어요? 그렇죠. 전위 곱하기 전하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트가 어떤 단위라고 그랬어요? 1볼트가 뭐랬어요? 1줄 퍼 쿨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쿨롱 곱하기 볼트가 1줄이죠. 1볼트 곱하기 1쿨롱이 1줄이에요. 그러니까 W가 V 곱하기 Q예요. 그러면 지금 미소한 크기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V 곱하기 DQ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V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C분의 Q죠. 그렇죠? 왜? C가 V분의 Q니까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W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dW를 전체 적분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를 dQ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물병이 있는데 물병에 물이 하나도 안 담겨 있다가 그죠? 1.5리터 꽉 채운다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도 안 담겨 있다가 꽉 채울 때까지의 값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축전기가 최대 용량 그죠? 대문자 Q의 값을 가진다고 한다면 전하를 대문자 Q만큼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정적분으로 표현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정적분 값을 계산하고 나면 2C분의 대문자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Q는 뭐예요? CV죠. 그렇죠? 그러니까 Q는 CV니까 2C분의 CV 전체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C 하나랑 여기 분모에 있는 C랑 약분돼서 2분의 1 CV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물리 배웠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이와 같이 축전기가 담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2C분의 Q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2분의 CV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저런 값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 용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축전기 앞에서 배울 때에는 축전기가 어떤 축전기였냐면 진공 상태에서 두 개의 도체가 그죠? D만큼 떨어져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축전기는 진공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죠. 그죠? 어디서 사용해요? 최소한 공기 중에서 사용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 축전기의 두 도체 사이에다가 다른 물체를 집어넣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패러데이 첫 시간부터 얘기했었던 인물이죠. 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다가 여러 종류의 물체들을 넣어봤는데 어떤 물체들을 넣어봤느냐? 금속을 사이에다가 끼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양전을 띄고 있고 하나는 음전을 띄고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금속을 꽉 채우면 안 되겠죠? 금속은 꽉 채울 수가 없겠죠. 금속을 꽉 채우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결국은 만나가지고 중성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금속을 끼울 수는 있지만 그 간격 D 사이를 완전히 꽉 채우게 끼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패러데이가 생각했던 거는 뭘 생각했느냐? 고무나 유리같이 전기 전도를 하지 않는 절연체, 우리 지난 시간에 도체하고 절연체의 차이를 배웠죠. 도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절연체는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대부분 속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박된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축전기사에다가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축전기사에다가 끼워 넣는 이 유전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진공에 대한 유전율을 배웠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엡실론 제로라고 붙였어요.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유전체의 유전율을 우리는 제로자 떼고 엡실론이라고 부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체의 유전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카파라고 쓰고, 그 카파 값은 어떠냐? 유전체의 유전율 엡실론을 뭐로 나눠요? 그렇죠.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로 나눠서 그 비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유리가 있는데 이 유리의 유전율은, 그죠?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유전상수에 대응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카파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파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유전율, 유전상수라는 개념을 이제 배웠는데 유전체가 만약에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들어가서 새로운 종류의 축전기를 만든다면 유전율이 엡실론인 유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진공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평행판 축전기가 D만큼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랑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봅시다. 여기 유전체가 들어가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전기장이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지금 있다고 쳐봅시다. 그 얘기는 지금 평행한 축전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평행판 축전기에 이쪽이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플러스 전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펴져서 그죠? 일정한 플러스 시그마라는 값으로 면전화 밀도를 가질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Q가 있어야겠죠? 항상 전기장선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다고요?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전기장을 걸면 유전체 내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전체 내부에 뭐가 있어요? 분자들이 있죠? 네, 분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자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 전자분포가 이와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쪽에 전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단 말이죠. 알겠죠? 이와 같은 것을 분극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써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쪽에 분극 생길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서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와 같이 선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선 녀석들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에서 왼쪽에서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작은 그죠? 전하분포가 이와 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전하분포가 만들어지면 전기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생겨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쓴 건 뭐냐? 밑에 있는 IND가 뭘 가리켜요? induce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인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외부 전기장 E0라는 거에 의해서 유전체 내부에 새로운 전하 분포들이 나타나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 놀랍게도 작은 전기장이 유전체 안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전기장은 어때요? 원래 축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Induced Electric Field는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전기장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벡터 합은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전체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E0라는 전기장을 가진다면 유전체가 들어간 상태로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이 E0가 걸리면 Induced Electric Field에 의해서 이 총합은 요거에 비해서 그 전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기장은 줄어들고 간격은 D로 똑같다면 이 평행판 축전기라고 가정해봐요. 평행판 축전기의 간격이 똑같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전위차 역시 줄어드는 거죠. 전위차가 줄어듭니다. 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열심히 측정을 했더니 전위차가 어떻게 줄어드느냐? 재밌게도 델타 V에서 카파분의 델타 V로 줄어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파분의 델타 V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카파가 1보다 큰 값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카파가 1보다 큰 값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유전체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은 표에 여러 종류의 유전 물질들이 유전체들이 어떤 유전 상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진공하고 거의 같죠. 1.00059 그렇죠? 또 베이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4.9다 이런 값이 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유전 상수가 80입니다. 80. 그래서 진공에서의 유전율의 80배나 되는 거죠. 유전체로서의 물의 유전율은 진공에서의 유전율의 80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그래서 이와 같이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전기장도 줄어들고 전위차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위차가 줄어들면 자, 두 개의 평행판의 전하량은 그대로예요. 하나는 플러스 Q고 하나는 마이너스 Q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는 그대로죠. Q 값은. 근데 유전체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줄어들었어요?
델타 V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용량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증가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유전체를 넣지 않았을 때를 C0라고 한다면 유전체를 넣으면 카파배만큼 커지는 거죠. 왜요? 델타 V에서 카파분의 델타 V가 되니까요. 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파분의 델타 V분의 Q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카파 Q분의 델타 V가 되니까 그렇죠? 원래 있었던 값에 비해서 카파배만큼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어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진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평행판 도체를 놔가지고 축전기를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다 뭔가를 끼워 넣겠어요? 뭔가를 끼워 넣겠죠. 뭘 끼워 넣어요? 그렇죠. 절연체를 끼워 넣죠. 어떤 절연체를 끼워 넣는다고요? 예, 유전율이 매우 큰 절연체를 끼워 넣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 같은 부피를 갖는 축전기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 부피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전기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무엇을 넣으면 된다? 그 두 개의 금속 사이 공간에 유전체를 넣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